자, 우리 최척전 한번 해볼게. 최척전. 최척전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모의고사, 수능특강 이런 데서 정말 자주 나오는 소설 중에 하나야.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그러니까 직전까지 배운 게 바로 춘향전이었지, 그치? 그래서 춘향전은 누구를 주인공으로 해서 춘향이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해서 춘향의 일대기나 춘향이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행적, 특별한 행적에 조금 더 가깝지 춘향전은. 그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읽는 독자들에게 교훈, 즐거움, 그 다음에 비판적 의식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전갈래의 특징이었어. 그래서 이 전갈래의 특징 쓰라고 당연히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 전갈래가 무엇인지도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춘향전은 사실 인물 관계가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았지. 그렇잖아요. 이몽룡 나오고 춘향이 나오고 그 괴롭히는 변사또 나오고 끝이거든 사실상. 그다음에 다 주변 인물들이고 그냥 엑스트라들 보조 출연자들 정도이고 그 주변 인물들이 대단한 역할을 하지도 않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니네들 생각해 보면 그 판소리라고 했잖아. 그런 사람들이 그 노래 들었던 건데 그 공연을 보거나 그러면 이제 공연을 보고 노래 들었던 건데 그 무대 장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을 거 아니야. 인물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출연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그걸 설명해주고 그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조금 플롯이 단순해. 인물 구조도 단순하고. 근데 이거는 실제로 지은이가 있고, 이 최척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은이가 막 글을 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물도 좀 더 많이 나오고 복잡하고 구조도 복잡하고 인물 관계도도 좀 어렵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소설들을 읽을 때는 한번 쭉 읽고 인물 간의 관계도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전체 스토리는 또 어땠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 앞으로 알겠지? 음, 오늘은 이제 이런 소설을 배우는 처음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 읽어봤으니까 지금 시간은 충분히 줬으니까 최척전이니까 주인공이 누구야? 최척이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춘향전은 주인공이 누구야? 춘향이지. 허생전은 주인공이 허생이지 뭐. 최척을 중심으로 일이 벌어지지. 최척 아버지가 누구야? 최숙이라는 인물로 나오지. 그 다음에 최척이랑 결혼하는 사람. 그러니까 최척과 러브라인. 다른 사람이 바로 옥영이라는 인물이고, 또 오경의 어머니 홀로 이제 오경을 키우게 되지. 요 어머니가 심씨고 이게 기본적인 인물 관계도인 것 같아. 그리고 둘 사이에 아이가 이제 둘 있는데 몽석이가 있고 몽선이가 있고 당연히 최몽석 최몽선이야. 당연히. 최척을 도와주는 조력자 누가 있어? 읽어보니까 여유문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기억나? 읽은 거? 또 여윤문이 아니에요. 여유문. 송우라는 인물도 조력을 해. 오경을 도왔던 건 도누라는 인물이 오경을 도와주지. 그래서 전체적인 인물 관계도는 한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크게 헷갈림 없이 글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시작해 볼게. 남원 사람인 우리 춘향전도 배경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지? 배경 시작을 한 것도 그렇고 끝도 나는 것도 그렇고 사실 다 남원을 배경으로 이루어지지. 근데 이거는 남원을 배경으로 시작은 하기는 하지만 정말로 여기저기 다 다녀.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꽤 그런 해상무역들이 활발했었구나라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남원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을 설정해가지고 그래서 소설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뭐가 있을까? 적어보라고 하면 은성아. 오늘 제일 늦게 왔으니까. 향토적. 향토적일 수 있지. 맞아. 남원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남원이라는 그 구체적인 지명을 써서 얻으려고 했던 거는 선생님 생각에는 향토적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게 소설이 진짜처럼 보이기 위한, 그렇지? 진짜 일어난 일처럼 소설이지만 다 픽션이지만 그런 거 우리가 현실감이라고 하지. 마치 실제 사건처럼. 그러면 이제 독자들이 조금 더 빠져들게 되잖아. 그런 걸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진짜 있었던 일, 개연성이라고도 해. 개연성. 이런 걸 좀 부여하기 위한 장치가 아닐까. 마치 그 동네에 실존 인물이 있었던 느낌으로. 최척은 부친의 친구인 정생원의 집으로 공부를 하러 다니다가 정생원의 친척이자 과부인 심씨의 딸, 과부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남편이 없이 오경을 혼자 키운 것을 알 수 있어. 구애의 쪽지를 받는다. 자, 이런 부분도 한번 보자. 최척은 이름 봐서 알겠지만 당연히 남자야. 오경은 여자고 오경은 딸이라고도 적혀져 있지. 시대는 조선시대야. 상황을 잘 상상을 해보고 우리가 항상 영화처럼 우리 그려보자고 그랬지. 머릿속에 소설 읽을 때 영화처럼 자꾸 그려봐. 그려보고 어떤 배우가 연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알겠지. 근데 오경이 누구한테 쪽지를 줬어? 최척한테 쪽지를 줬지. 시대가 언제라고? 조선시대야. 말이 돼야 안 돼? 좀 어렵지. 보통 조선시대는 남자가 여자한테 구애를 하거나 혹은 좋아한다고 하지 여자가 남자한테 먼저 이렇게 되는 건 사실은 조금 이색적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여자도 좋아하는 남자 있으면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남자도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좋아한다고 하는 거고 뭐 그런 건데 이때는 좀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경은 좀 적극적인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구나. 좀 깨발랄하구나. 그러면 만약에 이걸 영화로 만든다, 드라마로 만든다라고 하면 너희가 감독이라고 하면 그런 이미지의 배우를 캐스팅을 해야겠지. 그렇지? 너무 이제 정숙하고 조용한 이미지의 배우보다는. 그리고 연기를 할 때도 그렇게 연기를 해야 될 거야. 오경을 연기하는 사람은 조금 깨발랄하게. 최척은 오경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제 사랑을 키워가고 정생원에게 혼담 주선을 부탁한다. 우리 이제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 결혼은 사실 조선시대 때는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하는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양반간의 부모끼리 약속을 해서 결혼은 그 약속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되지 보통. 그런데 이제 되게 이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두 사람은 마침내 약혼을 하게 되지만 혼인날을 기다리던 중 최척이 외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외병, 외나라 일본이지. 은성아, 그러니까 이게 언제야? 외병의 침입을 막아야 되니까. 임진왜란 몇 년도야? 1592년.
그렇지.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구체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치? 임진왜란. 연도는 외울 필요 없지만 연도를 알고 있으면 뭔가 있어 보이지? 있어 보이면 멋있잖아. 지식인 같잖아, 뭔가. 그래서 그냥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고. 그래, 시대적 배경도 알 수 있어. 자, 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실제 역사적 사건 혹은 실제 전쟁을 활용했어. 그럼 여기서 나오는 효과가 뭐라고?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되게 현실적이고 개연성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장치지. 소설적 장치지. 그래서 의병으로 나가. 그래서 의병은 이제 스스로 지원하는 거지. 굳이 안 나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둘이 서로 사랑을 시작하고 좋아해.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돼. 근데 이제는 헤어져서 살아야 돼. 이별했네. 이제 전쟁에 나간 약혼자를 기다리다가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은 돌아왔어. 재회한다라고 하지. 최척을 끝까지 기다렸어. 그래서 부잣집 아들인 양생을 사위로 맞으려고 했지만 심씨가 하지만 오경은 그걸 거절하고 나 최처 전쟁 끝날 때까지 기다려볼래. 기다렸어.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이잖아. 엄마가 뭐라고 하든 이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배경을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구조이다. 맞는 선지야? 맞는 선지네. 지금 만나고 이별하고 만나고. 첫아들 몽석을 낳아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중 정유재란 임진왜란 때 일본이 한번 물러가고 다시 이제 재침략을 하게 되지. 그걸 우리가 정유재란이라고 하지. 그래서 요것 때문에 최척과 오경은 또 다시 헤어져. 이별 두 번째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외적 갈등이 드러나는데 외적 갈등은 겉으로 보이는 갈등을 외적 갈등이라고 하고 내적 갈등은 내 마음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내적 갈등이 되겠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뭐 오늘 은석이도 막 아침에 고민 많이 했겠지. 이 5분만 더 잘까 아니면 지금 일어나서 준비할까. 이제 내적 갈등을 하게 되지. 그렇지? 여기서 이제 갈등은 뭐야? 여기서 보이는 갈등은 거대한 사회와 개인 간의 갈등이 있어. 뭐냐면 그 사회 전쟁 때문에 이별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도 갈등이지만 이렇게 운명 혹은 거대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 거기에 의한 인간의 좌절 이런 것들 역시 우리가 갈등 관계다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우리 어제 전체적인 내용 정리도 한번 해봤었고, 그치?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인물 관계도도 한번 그려봤었고, 이렇게 해봤었어. 계속 한번 해볼게. 그때
마침 그러니까 정유재란이 딱 일어났고 그때 마침 정유재란 때 명나라 군대가 조선을 도와주러 오지. 근데 그때 또 마침 기병 장수가 기병 여인을 이끌고 남원성에서 나와 금속교 아래에서 말을 시키고 있었다. 고전 소설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야. 우연성. 그냥 마침이야, 마침. 인과관계가 막 있고 순서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그래서 요 고전 소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요거 오타인데 기병 10여 여인이야. 10여 여인. 그 숫자 10이 빠졌어. 기병은 이제 말 타는 병사들을 기병이라고 하지. 그래서 10여 여인을 이끌고 남원성에서 나와 금속교 아래에서 말을 시키고 있었어. 최척은 의병으로 나가 있을 때, 요때가 언제야? 의병으로 나가 있을 때가 임진왜란 때였지. 지금은 정유재란이고. 꽤 오래 명나라 군대와 접촉한 경험이 있어서 중국말도 조금 할 줄 알았어. 마침. 최척은 명나라 장수에게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은 상황을 말하고 의탁할 곳이 없어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한 뒤 중국에 따라 들어가 은둔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는 어차피 내가 몸 붙이고 살 곳이 없어. 가족들을 다 잃었거든. 전쟁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일가가 모두 해를 입은 상황이더라. 이거는 이 전쟁이 얼마나 개인한테 큰 비극이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설명해주고 있지. 명나라 장수는 그 말을 듣고 측은히 여겼으며 요 사람이 누구냐면 여유문이라는 사람이지. 우리 여기서도 정리를 했었는데 여유문은 최척을 조력해가지고 중국으로 데려가고 먹고 살게도 해주고 또 최척의 뜻을 가련히 여겨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총병의 여유문이라고 하오. 우리가 고전 소설은 선악 구조가 되게 뚜렷한 경우가 많거든.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러니까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착한 사람은 동그라미, 나쁜 사람은 세모 쳐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알겠지? 집은 절강성 요흥에 있는데 가난하지만 먹고 살만은 하다오. 인생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니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요거를 이제 사자성어로 지교라고 하지.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만나는 게 중요하나니 먼 곳이건 가까운 것이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논일고 머물 따름이지 하필 구석진 땅에 머물며 웅색하게 살 필요가 무엇 있겠소. 구석진 땅 조선이 되겠네. 이 땅에 굳이 머물면서 뭐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어. 네가 떠나고 싶으면 떠나는 거지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이윽고 최척에게 말을 한 필 주어 자신의 진영으로 데려갔다. 그러니까 요 절강성, 요흥, 요게 어느 정도 어느쯤이냐면 우리나라 지도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지도 이렇게 있으면 중국이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요쯤에 상하이 있거든, 상하이. 항저우 있고 이렇게 중국이 있으면 이쯤이야, 이쯤. 알겠지? 중국 이제 남부. 여기가 이제 절강성이야. 옹색하게 살 이유가 무엇이 있겠소? 이윽고 최척에게 말 한 필을 주어 자신의 진영으로 데려갔다. 조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와주고 있지. 최척은 용모가 빼어나고 생각이 주도 면밀하여
말타기가 활설기를 잘하는 데다가 문장에도 능했다. 다시 말해서 무예도 뛰어났는데 공부도 잘했어. 못하는 게 하나도 없었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해주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해주고 있다. 있다. 맞는 선지가 될 거야. 이런 기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서술자가 직접 말을 해주는 기법, 말하기 기법이라고 하고 영어로도 용어가 이거야. 텔링이야 그냥. 그러니까 얘가 되게 용모가 빼어나더라. 이런 것들. 얘 말타기를 잘하더라. 뭐를 잘하더라. 성격이 어떻더라. 그냥 직접 말해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해하기가 되게 쉽겠지. 근데 반대로 그런 걸 말 안 해주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 예를 들면 너희 드라마 보면 누가 착하다 못되다 잘 얘기 안 해주잖아. 어떻게? 걔네가 대사를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누구한테 못되게 군다든지 그러면 얘가 나쁜 애구나. 그래서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냥 대사나 행동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격을 유추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런 거를 우리는 보여주기 기법이라고 해. 분리해서 잘 정리해놔. 알겠지? 그건 이제 쇼잉이라고 그래. 요거 이제 최근에도 모의고사에서 나왔었던 내용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도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 말하기 방법이 있고 보여주기 방법이 있고 말하기 방법은 무엇이고 보여주기 방법은 무엇인지 잘 정리해두면 좋겠지. 그래서 용모도 빼어나고 잘생기고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다는 건 제의라는 뜻이야. 계획적이고 말타기와 활쏘기도 잘해. 모든 걸 잘하는 사람 팔방미인이라고 하지. 또 뭐 제자 가인이라고도 해. 이런 사자성어들 알아두면 사자성어 나왔을 때 큰 어려움 없이 문제 풀 수 있겠지. 여의문은 이런 최적을 매우 아껴서 한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잘 정도였다. 그래서 점점 친해지고 있어. 아직은 이제 조선 땅에 있는 거고, 그치? 얼마 뒤 오총병의 군대가 요 이제 오총병의 군대라고 하면 여유문 문이 이끌고 있는 군대. 여유문의 군대가 명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 여유문은 최척을 전사한 병사한 사람 대신 명부라고 하면 사람 이름 적혀 있는 걸 명부라고 그래. 근데 이 사람 죽었는데 그냥 최척을 그냥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마치 군인인 척 해가지고 죽은 사람 대신해서 국경을 통과하게 한 뒤에 요흥으로 데려가서 함께 살았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이제 요쯤에 남원 있잖아, 그치? 남원이라고 적어둘까? 남원에서 어디로 갔어? 이렇게 절강선으로 넘어갔네. 뭐가 드러나 있어? 공간에 이동이 드러나 있고 그래서 이런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공간적 배경이 확장되었다. 맞는 선지야. 그래서 그냥 조선 내에서만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남원에서만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배웠던 춘향전은 완전히 남원 내에서만 있었지 일이. 그것도 대부분의 일이 어디서 일어났어? 막 남원 여기저기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 우리가 배운 파트는 거의 그 사또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일이 일어났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남원에 있다가 어디까지 갔어? 지금 중국까지 갔지, 그렇지? 저 멀리. 이에 앞서 최척 일가가 외적에게 붙잡혀 섬진각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로 계속해서 뭐 비춰주고 있었어? 만약에 영화라고 하면 오총병이랑 그러니까 여유문이랑 최척이랑 이렇게 둘이서 친해지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줬었겠지. 그리고 둘이 어디로 떠나? 요흥으로 이렇게 떠나는 장면까지 나왔을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은 끝난 거야.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 과거로 가는 과거 장면이 나와. 아예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는 거야. 이에 앞서 최척 일가가 외적에게 붙잡혀 섬진강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우리 영화 보듯이 하면 장면 전환이고 선생님이 소설 읽을 때마다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자꾸 영화처럼 머릿속에 그려보는 게 제일 좋아. 드라마나 영화처럼. 외적은 최척에게 부친과 장모가 늦고 병들었다 여겨서 감시를 소홀히 했어. 얘 못 도망갈 거라고 생각한 거야. 두 사람은 외적의 감시가 태만한 틈을 타. 태만하다라는 건 게을리하다라는 뜻이지. 단어 모르면 그때그때 잘 적어두고. 갈대숲에 몸을 숙였다. 외적이 떠난 뒤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다가 연곡사에 이르렀어. 그런데 연곡사의 승려들이 방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심씨가 울며 최숙에게 말했다. 자, 최척의 부친이 누구였어? 최숙이었고 이런 거 잘 적어가면서 하자 그랬어. 인물 이름이 자꾸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오거든. 뭐 장모라고 나올 때도 있고 뭐 영감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해 사람 이름이. 요거는 이제 심씨가 되겠고. 몽석이랑 밑에 보면 이제 아래쪽 보면 몽석이랑 결국 재회를 하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탈출해서 연곡사로 가야 몽석이랑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장치를 마련해 둔 거야. 일부러 그 일본 외적이 좀 감시 소홀하게 하는 장면을 넣은 거지. 도망가는 데 있어서 개연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몽석과 재회를 위한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딱 우연히 어떤 절을 갔는데 또 우연히 거기서 애가 우는 소리를 들었어. 근데 그 애의 우는 소리가 마치 내 손주 우는 소리랑 너무 똑같아. 목소리가 똑같아. 모든 게 다 우연적이지, 그치? 어떤 아이 울음소리기에 우리 손주 소리와 이렇게까지 똑같을까? 우리 손주 누구야? 몽석이었지. 최석이 급히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과연 몽석이었어. 애를 잃어버렸었는데 어쩌지 해서 어떤 절에 갔는데 그냥 그 애가 있는 거야 지금. 최석은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 어루만졌다. 잠시 후 최석이 승려들에게 물었다.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어? 혜정이라는 승려가 나오며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길가의 시체더미 속에서 이런 것들도 소설에서 찾을 수 있는 이 당시 이제 조선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었는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지도 알 수 있지. 전쟁 때문에. 사방에 뭐 시체들이 널려 있고, 시체 뜯어먹는 새나 쥐들도 많이 있고, 거기에 이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대. 혹 아기의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었으니 하늘의 도움 아니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서리적인 표현이고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하늘의 도움 이런 거 우리 사자성어로 천, 우, 신, 조라고 하지. 많이 들어봤지. 최숙은 손자를 찾은지라 심씨와 번갈아 버가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재회를 하게 된 거지 가족들이. 최숙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고, 최숙 미안해. 최척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고, 최숙, 그 다음에 사돈인 심씨, 그리고 손자인 몽석까지 이렇게 셋은 같이 있어.
그리고는 부디런 종교를 다시 모아서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다. 다시 장면이 전환돼. 지금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세 분류로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 거야. 한쪽은 최척 한번 나왔고, 그치? 그 다음에 심씨, 최숙, 몽석의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는 최척의 부인 오경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지. 이때 오경은 도누라는 자에게 붙잡혀 있었다. 이 도누도 오경을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도누는 늙은 병사로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신자였다. 본래 장사꾼으로 항해에 능숙했으므로 외장, 소서행장, 이거 되게 많이 나오지, 소서행장. 고니시, 유키나가, 임진왜란에서 활약했었던 외적 중에 하나지. 활약이란 표현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소서행장이 그를 선장으로 발탁하였다. 전쟁터에 올 수밖에 없었다. 원래는 살생을 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걔를 발탁해가지고 데리고 왔을 뿐이야. 도누는 명민한 오경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혹 달아날까 싶어 좋은 옷과 맛난 음식을 줘 그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했었다. 오경은 물에 빠져 자살할 생각으로 몇 번이나 배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때마다 들켜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왜 자살하려고 했을까? 이게 오경은 이 당시에 뭐 전화가 돼, 뭐 핸드폰이 되면 뭐 텔레비를 볼 수가 있어.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딱 뿔뿔이 흩어지고 전쟁터에 어딜 가도 시체만 쌓여 있으니까 자기 가족들도 다 죽었겠다 싶은 거지. 그리고 너희가 오경의 입장을 잘 이해를 해보면 전쟁이고 조선시대고 여자야. 여자 혼자 남았어. 그냥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지. 사실상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지. 오경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족도 잃고 뭐 가족을 잃은 원통함 뭐 다 괜찮을 것 같아. 가족을 잃은 한. 오경이 이런 생각을 한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 이런 게 되겠지. 자꾸 이렇게 이입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그 시대와 이 인물에 대해서. 지금 시대야 뭐. 지금 시대도 가족을 잃으면 어마어마하게 슬픈데, 그치? 이 시대 그것도 여자 혼자 남아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막막했겠어, 실제로. 어느 날 오경의 꿈에 장육불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장육불, 부처님이지? 불자 들어가면 부처님이야. 이렇게 생긴 거. 불. 나는 만복사의 부처다.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죽으려고 하고 하니까 신이 내려와서 도움을 주고 있어.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꿈속에서 이제 신이 와가지고 도와줬지. 너 죽으면 안 돼. 훗날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거야. 요 꿈의 역할을 적어라. 뭐 예지몽이다. 맞는 선지가 될 거야. 근데 서술형으로 적으라고 하면 조금 더 자세히 적으면 좋을 것 같아. 그치? 이 역할이라는 건 이 꿈을 통해서 어떻게 변했느냐를 적어야 하는데, 첫 번째, 오경에 태도 변화가 생기게 되지. 앞에는 어떻게 됐어? 이제 좌절과 절망감 때문에 죽으려고 그랬잖아, 그냥.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해줬어. 그것도 신이. 그러면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겠지라는 마음이 먹으니까 더 이상 죽고 싶지 않아지겠지. 죽음의 마음이 없어질 거야.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오경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장치 역할을 한다. 맞는 선지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소설을 이제 우리 처음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요거를 읽는 순간 독자들은 어떻게 예상하겠어? 아,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겠구나. 뭔가 복선으로서의 역할을 하겠구나. 오경이 꿈에서 깨어 그 꿈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일이 전혀 없으란 법도 없을 것 같았다. 꿈에 있는 꿈에서 나온 말이 맞는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이제 쭉 읽어가면서 보니까 나 나오니? 내가 이런 거 나오니? 안 나오네. 다 인물들을 관찰해주고 있어. 그치? 3인칭이고. 그럼 요새는 이제 3인칭, 1인칭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오고 뭐 그렇게도 물론 나오지만 선지에 어떻게 나오냐면 작품 밖 서술자냐, 작품 내의 서술자냐 이거를 많이 물어보지. 3인칭이면 작품 밖에서 애들을 보고 있는 거지 지금. 그치? 작품 내에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잖아. 3인칭은 작품 밖 서술자가 되겠네. 그래서 이 3인칭에서도 애들을 그냥 관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속 속속들이도 다 알고 있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지. 그래서 인물 하나하나의 내면들을 다 세세하게 꼼꼼하게 서술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이거는 그런 기능이 있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절망에서 태도가 변화되지 희망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억지로 먹으며 목숨을 부지했다. 원래 좀 죽으려고 했는데 삶에 대한 의지가 생겼어. 어떻게든 살아가고 싶어해. 도누의 집은 나고야에 있었다. 나고야, 일본. 또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일본 홋카이도 있고 이렇게 일본 본토섬이 이렇게 있고, 그치? 그다음에 밑에 뭐 짜잘한 섬들 있고, 나고야는 한 요쯤에 있는 게 나고야지. 그래서 우리 오경은 남원에서 어디로 갔어? 나고야로 이동이 됐네. 그래서 지금 중국, 한국, 일본 한중일을 모두 이제 아우르는 소설의 배경이 되겠어. 그럼 지금 아까 우리 최척은 어디로 가서 저 서쪽 끝으로 가버리고, 그치? 오경은 어떻게 됐어? 저 동쪽 끝으로 가버렸네.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사실 같은 나라에 있어도 만나기 쉽지 않을 텐데. 늙은 아내와 어린 딸만 있을 뿐 집안에 달리 남자가 없어서 오경을 집에 살게 하되 아내와 딸이 있는 내실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도누는 아내와 딸이 있는데 오경을 내 아내와 딸이 있는 곳에 출입하지 못하게 했어. 왜? 이 당시에는 남녀가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아, 도누는 오경을 남자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네 여기서. 그러니까 오경은 여자라고 자기가 밝히지 않고 남장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런 데서 찾아낼 수 있어. 그런 이야기들을. 오경은 뭐 하고 있다고?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남장을 하고, 그러다가 도누를 만났고, 굳이 도누한테 자기가 여자라는 걸 밝히지 않고 있는 거고. 판단하고 있지. 괜찮니? 왜 이거를 남자라고 판단하는 이야기인지도 잘 적어놔. 자기 아내랑 딸이 있는데 못 들어가게 했다고, 남자라고 생각해서. 오경은 도누를 속여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잖아. 여자는 목소리도 좀 다를 거고, 체격도 조금 더 작을 거고, 남자들보다. 저는 본래 체격이 왜소하고, 그러니까 변명을 하는 거야, 지금. 병이 많은 약골이라서 조선에 있을 적에도 젊은 남자들이 하는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느질이나 밥 짓는 일만 할 수 있지. 이거 보통 누가 하는 일이야 원래? 조선시대라고 생각하면 여자들이 하던 일이지. 근데 돈으로는 나를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게 타당성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나 원래도 조선에서도 조금 남자이지만 내가 워낙 작아서 이런 일만 좀 해왔어. 남자이지만 이 당시에는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이 분리되어 있었으니까 지금이랑 완전 다르지. 시대적인 배경을 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돈을 속이고 있지. 돈우는 퍽 가련히 여겨서 불쌍하게 봤어. 남자인데 저렇게 조그매가지고 남자가 하는 일도 못하고 여자나 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알겠지? 오경이 여자임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 그냥 속아 넘어갔어. 오경에게 사우라는 이름을 붙여주고는 배를 타고 장사하러 나갈 때마다 항해장에 일을 맡겨서 뱃일도 시켰어. 배 그때도 남자만 탔잖아. 그 당시도. 중국의 복건성과 절강성 일대를 함께 돌아다녔다. 중국의 복강성, 절강성. 뭔가 장치가 있는 것 같지? 아까 절강성에 누가 갔었어? 최척이 갔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돈을 뭐로 설정을 했어요? 애초에 설정 자체를 여기저기 다니는 상인으로 설정을 했었고, 그러니까 상인 배 타고 다니는 상인이기 때문에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장수가 걔를 데리고 가서 배 항해를 시켰었고 돈을 맞아.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또 상인으로서 항해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인이기 때문에 중국의 복강성, 절강성 이럴 때 충분히 갈 만하지. 음. 그래서 우리 아까도 봤지만 어디를 다니기 시작한 거야? 나고야에서 뭐 복강성, 절강성을 다니기 시작을 한 거지. 이때 최척은 요흥에 머물며 여유문과 의지 형제를 맺었다. 여유문이 누이 동생을 최척에게 시집 보내고 싶어 했어. 최척은 완강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여유문이 나의 여자 동생을 이제 결혼시키고 싶을 만큼 최척은 괜찮은 사람으로 봤나 봐. 우리 가족으로 들어와도 돼. 최척을 신뢰한다는 증거지. 믿고 맡길 수 있다. 최척은 근데 싫다고 그랬어. 우리 일가족이 외절개 침탈을 입어 지금껏 늙은 부친과 그리고 자기 아빠 누구야? 최숙 맞아. 가녀린 아내 누구야? 옥영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제사도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막 어떻게 정신없이 헤어져가지고 뭐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 이런 처지에 혼이 나요. 나 혼자 편안히 잘 살 궁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경과의 선생님은 이렇게 적을게. 부부간의 의리 혹은 도리를 지키고자 해. 나는 어쨌든 결혼한 몸이고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는데 나 혼자 그렇게 막 여자 또 새로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지낼 수는 없어. 그거는 맞는 이치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여유문도 그러니까 더 오히려 믿음이 갔을 것 같아. 그치? 이건 대단한 남자구나. 여유문도 최척의 생각을 위롭게 여겨. 그런데 이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고 더 이상
혼인을 권유하지 않았어. 그의 겨울 여의문이 병으로 죽었다. 최척은 이제 또 의탁하다라는 것은 몸을 맡기다라는 뜻이야. 내 친구가 죽었으니까 친구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어딘가 또 다시 나가야 되잖아. 친구가 죽어버렸으니까. 없게 되자. 그래서 의탁할 곳이 없다. 내가 이제 지낼 곳도 없고 친한 사람도 없고 주변에 이제 뭐 의탁할 사람이 없다 이런 걸 사자성어로 사고무친이라고 해. 사고무친. 양자간과 회수를 떠들며 명승지를 두루 돌아보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절강성이 있다라고 했었지, 그렇지? 여기 이렇게 있는 강을 우리가 뭐라 그래? 양쯔강, 양자강. 그 다음에 방금 나왔었던 게 회수지. 요쯤에 있어, 회수. 그래서 요 주변 그냥 이렇게 돌고 논 거야. 여기 저기 다녀보면서 명승지라고 하면은 그 풍경 좋고 이런 곳 이런 데 돌아다녔대. 용문을 보고 우혈도 구경하며 원수와 상수에까지 이르렀고 그래서 여정 혹은 이동 경로가 드러나 있지. 동정으로 건너 악양로에 올라왔으며 고소대에도 올라가 봤다.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방랑하고 있는 거지. 산과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구름 사이에서 배회하기도 했다. 방랑하고 있지.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러다 보니 훌쩍 속세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 세상 도시에서 살고 뭐 이런 거 말고 자연 속에서 뭔가 돌을 닦으면서 살고 싶구나. 해섬도사 왕용이라는 사람이 청성산에 응가하며 신비로운 선약을 만들 뿐 아니라 여기 보면 요 글자 요런 글자 정도는 눈에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 요거 신선할 때 선자야. 알겠지? 여기 보면 되게 쉬워. 요렇게 하는 게 사람 인변이거든. 사람 인자야. 그러면 요렇게 합치면 한자가 산에 사는 사람, 자연 속에 사는 사람, 신선. 괜찮니? 신선이고 요거는 우리 약국 할 때 약국 가면 이 글자 다 붙어 있어. 그러니까 신선이 만든 약, 신비의 약. 신비한 약. 신선이 만든 약. 그래서 신선이 되는 술법을 지녔다는 말을 듣고 촉당으로 들어가 그 술법을 배우리라 믿었다. 최척은 신선이 되고자 결심했어. 이거는 결국 속세를 완전히 떠나겠다는 거거든. 자연 속 저 깊은 곳에서 살겠다는 거야. 지금 여기 요약적 제시해주고 있지? 뭐를? 최척이 돌아다닌 곳. 막 이것저것 자세히 얘기 안 했잖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그냥 신선이 되기로 결심해서 딱 요약적으로 지금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최척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맞는 선지야. 촉이 어디냐면 은성이 삼국지 읽어봤니? 삼국지 읽은 사람 없니? 없니? 아무도 요새는 삼국지를 안 읽니? 영문을 안 읽어봤니? 그렇구나. 그 삼국지가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유비관우, 장비, 뭐 조조 이런 사람들 나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아까 그 오총명이라는 말 나왔잖아, 그치? 거기에 오나라가 어디냐면 요쪽 나라가 오나라야, 실제로. 그래서 오 지역이야, 여기 자체가. 그리고 총나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의 이 안쪽 여기가 위나라고 여기가 오나라고 여기가 총나라야, 이렇게. 근데 이 총나라는 되게 신기해.
여기 보면 총나라의 수도가 성도라는 곳인데 지금 뭐 중국말로 청두라고 불러. 청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완전히 다 산이야.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여기 위쪽은 조금만 가면 티베트야. 티베트 그 히말라야에 있고 막. 그러니까 엄청 산지야. 고도도 높고. 근데 여기 그 도시만 딱 분지처럼 이렇게 파져 있어가지고 엄청 넓고 평평한 땅이 있어. 그러니까 누가 여기 살기는 좋은데 침략해서 땅을 뺏기가 너무 힘든 곳. 완전히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기 때문에. 그래서 총나라가 이쪽이야. 그러니까 저 중국 안쪽 깊숙이까지 들어가려고 한 거지. 촉쪽이니까. 이해됐니? 나중에 너희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봐. 여기를 이제 요새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여기가 전라도 여수시잖아.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했던 청두가 사천주, 그러니까 전라도 사천주의 청두시야. 청두시. 그래서 너희 사천은 익숙하지? 여기 요렇게가 사천이야. 요만큼이 청두고. 사천 짜파게티 알잖아. 그래서 사천이라고 하면 중국에서 매운 음식의 대표적인 고장이고, 그래서 음식의 앞에 사천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 매운 음식들이야. 다 매운 음식들이야. 너희 좋아하는 마라탕도 여기서 처음 시작한 거야. 마라탕, 마라샹궈 뭐 이런 거. 나중에 아마 너도 그 뭐 동물 좋아하는 친구들은 여기가 이제 팬더 서식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푸바오도 일로 가고. 자, 어쨌든 보자. 이때 송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송우는 역시 조력자지.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해줬어. 여기서 여유문과 송우가 조력자다 이렇게 얘기해줬었지. 호가 학천이고 집은 항주 용군문 안에 있었다. 그래서 항저우 총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 여기가 항주야. 항주 아직 멀리 안 갔어. 알겠지? 요 근처에 있어. 경전과 역사에 해박했고 공을 세워 명성 떨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역시 이 송우라는 사람의 성격 특성을 직접 제시해주고 있지. 이런 방법을 뭐라고 했어? 소설적인 기법을 우리말로 그냥 말하기 라고 했고, 영어로 텔링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직접 말해주는 거야. 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의기가 있었다. 공을 세워 명성을 떨치다. 이거를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니? 입신 양명이라고 해. 이름을 떨치다. 최척과는 서로 직이라고 인정하는 사이였는데 직이는 친한 친구, 직이 지우라고도 해. 최척이 촉당으로 가려 한다는 말을 듣고는 술을 데리고 찾아왔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최척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 자연에서 그냥 신선 노릇이나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그치, 여기까지 이해되지? 결심을 했어. 그리고 나서 촉당으로 이제 갈 거야. 이거 되게 먼 곳이잖아요. 엄청 먼 곳이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기도 쉽지 않고 그런 곳으로 간다고 하니까 옆 동네에 있던 친구가 놀러 온 거야. 알겠니? 술 들고 놀러 왔어. 술을 마셔 얼근히 취하자 송우가 최척을 친근하게 자로 부르면서 말했다. 백승. 백승은 이제 자가 되고, 우리 자는 별명. 지금으로 치면 별명 같은 거야. 백승 최척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율곡이 이런 거 있잖아. 뭐 호라고도 부르고 자라고도 부르고. 율곡이 무슨 뜻이니? 또 상식 타임. 율곡이 무슨 뜻이야?
은성아. 똑똑하다. 똑똑하다. 뭐 그런 뜻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참고로 율자가 밤율자 써. 밤, 먹는 밤. 곡자가 이제 그 마을 할 때 곡, 자 써가지고 밤마을의 그래서 동네 이름이 그냥 실제로 그렇게 많이 붙였어. 실제로 밤나는 마을, 율곡. 그래서 옛날에 뭐 호잘 엄청난 뜻들이 있었던 게 아니야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더라. 그냥 불로장생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마는 불로장생 이거는 신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야.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이제 뭐 전설적인 거지 사실은. 사람을 살면서 다들 불로장생을 바랄 거야. 왜 최척이 뭐 되기로 결심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야? 신선되기로 결심했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야, 그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망이지. 고금천하에 어디 그런 이치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거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사람 T인가 봐. 그치? 공감보다는 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야.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있어. 남은 생이 얼마나 된다고 불로장생이 약을 먹고 굶주림을 참으며 괴로움을 자초하면서 산도깨비의 이웃이 된단 말인가? 산도깨비 산속에서 들어가가지고 뭐 약초나 먹고 이러고 뭐 하러 그렇게 살아? 나와 함께 배 타고 5월 땅을 가. 5월 땅을 오가면서 비단이나 차를 사고 팔면서 남은 생을 즐기는 게 세상사에 통달한 사람의 일이 아니겠나. 그래서 이 사람 술을 들고 찾아온 이유를 찾아라라고 하면은 딱 요 부분이네. 나랑 같이 뭐 하자? 저기 가서 장사나 하자. 뭔 신선은 신선이야. 헛소리 하지 말고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장사나 하자. 호련 깨닫고 내가 헛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뭐 딱 깨달음을 얻었어. 속세를 떠나려는 생각을 포기했고 경자년 봄이었어. 이제 모든 전쟁이 다 거의 끝나고 1592년에 시작해서 7년 전쟁하니까 임진왜란이 1600년. 최척은 소문을 따라 한 마을의 장사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안남으로 장사하려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디로 가려고 했었어 원래? 그래서 촉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됐어? 포기했지, 그치? 그리고 어디로 갔어?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베트남 있잖아. 어디로? 여기로 이제 장사하러 간 거야. 루트가 좀 이해가 되니? 처음에 남원에서 절강성으로, 절강성에서 베트남까지. 계속해서 공간이 어떻게 되고 있어? 확장되고 있지. 그런 것도 잘 보면 좋을 것 같아. 이때 일본 배 열척도 같은 포구에 정박해 있었다. 느낌 이상하지? 일본 배들도 있대. 아까 오경의 배가 일본 사람이랑 오경이 같이 다녔잖아. 또 일본 배들이 장사하러 왔다 갔다 했었고. 열흘 넘게 머물러 4월 초 이튿날이 되었다. 하늘엔 구름 한 점 없고 물빛은 비단처럼 고왔으며 비단처럼 지규법이네. 바람이 그쳐 물결이 잔잔했으며 사방의 고요에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지금 풍경을 묘사하고 있어.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카메라로 풍경을 싹 보여주는 거야. 왜 보여주겠어? 뭔가 그 풍경과 어울리는 분위기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배경을 까는 거지 지금. 그리고 뭐 쓸쓸한 느낌도 들고, 또 뭐 고즈넉한 느낌도 들고. 뱃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아주 고요했겠지. 그래서 시간적 배경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낮이야 밤이야?
밤이겠지. 잠자는 거. 일반적으로 생각해야지. 간간히 물새 울음소리가 들려올 봄이었다. 청각적이고. 그래서 이런 배경을 생각해봐. 바다 있고 배는 떠 있고 조용히 다들 자고 있고 거기에 가끔 새소리가 들리고. 일본 배에서는 연부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연부라는 소리가 들렸다네. 아까 도누가 뭐라고 그랬어? 승려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연부라는 거는 뭐 이제 부처님 책 읽고 이런 걸 연부란다라고 하니까 도누가 그 승려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 소리가 매우 구슬펐다. 최척은 홀로 선창에 기대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선창은 배에 있는 창문 정도 기대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다가 짐꾸러미 안에서 퉁소를 꺼내 슬픈 곡조의 노래를 하나 불렀어. 그래서 자신의 신세는 뭐야? 고향에서 살고 있니? 고향도 떠나고 또 가족이랑 살고 있니? 가족도 잃고 그러니까 조선에 대한 그리움도 있을 거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향수라고도 하지. 또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있을 거고 노래 한 곡을 불러서 청각적이네. 가슴속에 맺힌 슬픔과 원망을 풀어보려고 했다. 그래서 퉁소 악기를 이제 연주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하는 거야. 혼자서. 슬픈 노래가 나오겠지 당연히. 여기서 막 갑자기 막 댄스곡을 추고 막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슬픈 노래가 쫙 OST로 깔릴 거고, 그렇지? 아니면 이제 최척이 직접 노래하는 장면이 깔릴 거고, 최척의 심리가 반영될 거고. 또 이 뒤에 내용 우리 다 읽었으니까 알지만 만남의 매개체이기도 하지. 바다와 하늘이 애처로운 빛을 띠고 바다 하늘 구름과 안개 수심에 잠긴 듯 했다. 애처로운 빛, 불쌍한 빛깔을 뿜었고 또 구름과 안개를 보니까 걔네들이 수심에 잠기다, 슬픔에 잠겨 있는 것 같아. 실제로 그러진 않았겠지, 그치?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지. 실제로 슬픈 건 누구야? 최척이야, 바다야? 최척이 슬픈 거지. 바다가 왜 슬퍼? 근데 최척이 슬프니까 누구도 슬프게 느껴져. 바다도 슬프게 느껴지고 하늘도 슬프게 느껴지고 구름도 슬프게 느껴지고 안개도 슬프게 느껴지고, 그치? 이런 거 우리가 감정이입이라고 하지. 뱃사람들 그 소리에 놀라서 모두 서글픈 표정을 지었다. 일본의 배에서 연부라던 소리가 뚝 그쳤어. 왜 그랬을까? 저쪽에서는 연부라고 했었고 이쪽에서는 갑자기 퉁소 소리가 나왔는데 퉁소 소리가 나오자마자 연부라는 소리가 딱 그쳤어. 그러니까 이쪽 노래에 대한 뭔가 반응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 그렇지? 리액션이 있었던 것 같아. 기척의 퉁소 소리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 소설 읽으면서 이런 정도는 생각해야지.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지. 잠시 후 조선말로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렸다. 조선말, 일본 배, 연불 이런 것들이 딱 겹쳐지니까 이거 누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오경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치?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삽입시라고 해. 삽입시는 실제로 노래하는 거야. 노래. 노래. 너희들도 영화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아. 그냥 시가 요새는 나오지 않지만 영화 중간중간에 노래 직접 그 배우들이 하는 영화들 있지. 뮤지컬 작품들. 특히 너희들 어릴 때 제일 인기 있었던 얼음왕국. 얼음왕국 맞나? 맞나? 이거 엘사 나오는 거. 제목이 그거 맞지? 제목이 아닌가 그게? 겨울왕국. 겨울왕국. 그래. 겨울왕국. 거기 보면 갑자기 그 작중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 만화에 나오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엘사가 막 노래 부르잖아. 제가 막 혼자 있으면서 그때 되게 유명했던 노래 레디콘가? 그 노래가 엄청 유명했었지. 나 그냥 낫더라. 그 노래를 갑자기 집어넣으면서 그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효과는 뭐야? 뭘까? 왜 거기에 노래를 집어넣었을까? 내 감정이 이래라고 나타내기 되게 좋잖아. 그렇잖아. 그 보는 독자, 그거는 이제 시청자가 되겠지. 시청자들, 관객들한테 나 슬퍼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촌스럽잖아. 그런데 노래로 그렇게 내 감정을 직접 노출을 해버리면 되게 멋있게 세련되게 노출할 수 있지. 그런 역할이야. 우리가 이거 삽입시라고 해가지고 뭘 따로 외우고 이러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왜 그런지. 그러면 외우기가 조금 더 쉽겠지, 그치? 연결해서 생각하면. 맞니? 좀 감정도 고조되고. 뭐 혹은 감정의 효과적인 표현도 있을 수 있고, 뭐 극적 긴장감을 유발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 여기서는 특히나 뭐가 있어 또, 이 시를 통해 가지고 둘이 만나지. 둘이 만나니까 만남의 매개체가 되고, 위에 적은 두 개는 좀 일반적인 효과라고 하면 밑에 있는 한 거는 이 최척전에서의 이 삽입시의 효과가 되겠지. 최척전에서만의 만남의 매개체가 되는 거. 왕자교ทุ่속 불 때 청각적이고, 바닷빛 파란 하늘엔 이슬이 자국하네 시각적이고, 푸른 난새 함께 타고 날아가리니 시각적이고, 복례산 안개 속에서도 길 잃지 하늘이 함께 날아가다 서로 함께 있으면 우리 인생길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시야. 잠깐만 30초만 복습 좀 하고 있어. 선생님 이거 충전기 좀 가져올게. 아까 배터리 번호 써가지고 잠깐만 삽입시 효과 같은 거 잠깐만 보고 있자. 자 계속 한번 해보자. 딱 시 없는 소리가 그치더니 한숨 소리 쯧쯧 혀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막 그 시의 내용에 공감하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그런 내용이지. 제척은 시 없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어리 빠진 사람 같았다. 퉁소를 땅에 떨어뜨리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송우가 말했다. 그래서 여기 부분 깜짝 놀라 어리 빠진 사람 같았다. 뭔가에 깜짝 놀랐어.
요 행동을 깜짝 놀란 행동을 묘사해주고 있지. 그러니까 이 절친인 송우가 같이 이제 장사하러 다닌 송우지 최척이랑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듭 물어도 대답이 없었다. 세 번째 물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척은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이 막혀 말을 하지 못하고 목이 막히다라는 건 우느라고 꺽꺽거리느라고 말을 못했다는 뜻이야.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최척은 어떤 감정인 것 같아? 슬픈 것 같지 않아? 그치? 뭔가 기분이 슬프다고 나와 있니? 그러니까 이런 게 뭐야? 보여주기 방식이야. 알겠지? 우리가 최척이 우니까 얘 왜 울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슨 방식이라고? 보여주기. 영어로는 showing이라고 그래. 최척은 잠시 후 마음을 진정시킨 뒤 이렇게 말했다. 저건 내 아내가 지은 씨야. 그러니까 내 아내가 지은 씨니까 이거는 누구만 알 수 있어? 우리 둘만 알 수 있는 씨인데 저거 저기서 왜 나오지? 그래서 깜짝 놀라 어리 빠진 사람 같았다라는 것의 이유가 여기에 드러나 있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독자들은 다 이미 눈치를 챘지. 저 안에 있는 게 오경이구나. 그리고 오경이 시를 부르고 있구나. 일본 배에 오경이 있음을 독자들한테 은근히 알려주고 있지. 아직 오경이 있다고 딱 얘기해주진 않았어. 그런 걸 우리가 암시한다라고 얘기하지. 여전히 독자들한테 얘기를 해주진 않았기 때문에 저 오경이 있는 건가? 있는 거겠지?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고. 나중에 이게 왜 긴장감이에요? 물어보지 말고 선생님 다 설명해 줬으니까 잘 정리해놔. 왜? 독자들 읽는 입장에서는 오경이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일가가 외적에게 당했던 일의 전말을 자세히 말했다. 이산 가족이 된 거. 또 정유재란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 이런 것들을 자세히 말한 거지.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랍고 희한한 일로 여겼다. 그 자리에 두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젊고 용감한 작자였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직접 제시해 주는 거. 말하기 기법. 두웅은 최척의 말을 듣더니 의기 넘치는 표정이 되어 주먹으로 노를 빵 하고 치고선 갑자기 듣더니 약간 좀 그치? 사람이 좀 감정 조절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봐. 내가 저 배로 가서 사정을 한번 살펴보겠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또 간접 제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있구나,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있구나. 그리고 직접 좀 행동으로 팍 하고 옮기는 스타일이구나. 왜냐면 저쪽에 오경이 있는 것 같은데 최척이 그냥 울고만 있으니까 야 내가 가볼게 이러고 나선 거잖아. 용감하기도 하지만 좀 성급하기도 하고 이런 거 우리가 다혈질적이다라고도 얘기하지. 송우가 두홍을 말렸어. 야야야, 그러지 마. 좀 어떻게 해보자. 신중해보자. 사람들 모두 그러는 게 좋다고 했다. 최척은 앉은 채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우리가 막 초조하고 이래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니? 뒤척뒤척하면서 전전 반측이라고 하고 이 정도는 알아둬. 알겠지? 최척의 심정은 초조하고 긴장될 것 같아.
이윽고 해가 떠올랐고 이제 아침이 되자 배로 가서 간밤에 시를 읽던 사람은 분명히 조선 사람이었어. 나 역시 조선 사람인데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그 기쁨이 타국을 떠나다니다가 자기 나라 사람 비슷한 일을 보고 기뻐하는데 견줄 수 있겠소. 그래서 타국에서 왠지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은근 반가운 거 있잖아. 고국 사람을 만나는 기쁨은 단순한 기쁨 이상일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조선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싶어 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뭐가 깔려 있어? 오경인지 확인하고 싶어 라는 게 깔려 있는 거지. 오경은 어젯밤 배 안에서 채척의 퉁소 소리를 들었다. 이제 또 장면이 오경 쪽으로 전환이 되었고 조선 가락인데다 귀에 익은 곡조인지라 혹시 자기 남편이 저쪽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여 시험 삼아 예전에 지은 시를 읊어본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지었던 시를 읊어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지. 이유가 나와 있지.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 이심전심이라고 하지. 저쪽이랑 우리 나랑 마음이 똑같았던 걸 이심전심이라고 하지. 남편도 비슷한 마음이었고, 그래서 이런 거 염화 시중이라고도 하고, 염화 미소라고도 해. 다 비슷한 사자성어들이야. 알겠지? 여기나 저기나 다 같은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딱 최척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오경도 이제 확신을 했지. 그러니까 허둥지도 배에서 뛰어내려왔어. 이런 게 이제 보여주기지. 맞아. 간접 제시. 간접 제시. 최척과 오경은 마주보고 소리치며 얼싸안고 모래밭을 뒹굴었다. 왜 그랬겠어? 행복하기 때문이지. 이런 게 다 보여주기 방식이야. 그래서 드디어 우리 이별 2까지 있었고 맞아? 맨 앞에 봐봐. 이별 2까지 우리 적어놨어. 정유재란 때문에 이별을 했다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시 만남 몇이야? 세 번째지. 그래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구조가 맞는 선지야. 그래서 만남과 이별 다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드디어 재회했고 그래서 기분이 매우 좋고 이제 소설의 긴장이 해소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 왜 기가 막혀? 너무 우연적이잖아. 그치? 여기에도 우연성이 깃들어 있고 둘 다 하필이면 베트남에서 만나서 전혀 엉뚱한 곳에서 만났잖아. 두 사람 뱃사람들이 이들 주위에서 빙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두 사람이 친척인가 친구인가 보다 여기고 있었어. 한참 뒤 부부 사이임을 알고는 모두들 다 감탄하기도 하고 야 이건 대단한 일이다. 옛날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사자성어로 전대미문이라고 하지.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 전대미문이라고 그래. 산에서 쫓겨내려와 강가에 이를 때까지는 모두 무사했는데 해질 무렵 배에 탈 때 경황이 없어서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어요. 부모님 소식은 몰라. 둘 다 아직도. 두 사람이 마주보고 통곡하자. 그래서 여기도 전쟁의 비극성이 드러나고 있고 가족들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 전쟁의 비극적인 모습. 두 사람이 마주보고 막 울어. 보는 이들도 모두 코끝이 찡했다. 다 같이 슬퍼하고 있고 송우가 돈우에게 백금 3정으로 오경의 몸값을 치르고 데려가고 싶다고 쳐내겠다. 그러자 돈우는 발끈 성을 내더니 야 오경 내가 300만 원에 사갈게. 이렇게 한 거야. 요 당시에 이제 뱃사람들 그러니까 다 서로 부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돈을 발끈 성을 내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사람을 얻은 지 4년 됐어. 그 사람이 이 사람의 단정한 모습과 성실한 성품을 좋아해 친형제 대하시 지냈어.
함께 밥 먹고 잠자며 떨어져 지낸 적이 없구만. 이 사람이 여자인 줄을 몰랐어. 이제 두 사람의 일을 내 눈으로 직접 보니 감동하지 않을 수 없어. 사람이 목석은 아니니 어찌 사람의 몸값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꼈던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겠어?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지. 밝은 성을 낸 이유가 여기 드러나 있네. 단정한 모습과 성실한 성품, 돈우의 평가지. 오경에 대한 평가. 이 사람을 얻은 지 4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경과 최척이 이별한 지도 몇 년이 된 거야? 4년이 된 거지. 그리고 돈우 만나서 이제 간 거니까. 이별하고 나서. 사 년을 함께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헤어지게 되니 나로서는 서글픈 마음이 간절하구나. 그러나 온갖 죽을 고비를 겪고서 배필을 만난 것은 만난 것은 세상에 없던 일이니 내가 만일 째째하게 군다면 하늘이 천벌을 내리시겠지. 잘 알가라 사우야. 사우는 아까 오경한테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지. 사우라는 이름을 지어줬었어. 몸조심해라.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돈우의 성품이 성품을 알 수 있고 성품을 알 수 있어. 오경이 두 손을 맞들어 올려 인사하고 이렇게 말했다. 주인 어른, 돈우가 되겠지. 네가 나를 보호해준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다가 뜻밖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으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게다가 이런 선물까지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이런 은혜. 각골 난망이라고 하지 이런 거를. 각골 뼈의 색이다라고 해. 각골 뼈의 색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난망 어려울 난자 뼈의 색이어서 잊을 망자야. 그래서 잊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 각골난망 감사한 은혜를 그렇게 각골난망이라고 표현하지. 너무 감사한 은혜를. 최척 또한 다시 감사한다는 말을 하고서 오경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배로 돌아왔다. 최척 부부를 구경하러 오는 이웃 뱃사람들의 행렬이 며칠 동안 끊이지 않았고 그중 어떤 이들은 선물을 내놓기도 했어. 너무 감사하다고 했고 송우는 집으로 돌아온 뒤 송우는 어디에 살았었어? 항주. 기억나지? 항주. 중국이지. 따로 방을 치워 최척 부부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줬어. 배려해줬어. 일단 중국으로 갔어 다시. 그래서 우리 베트남에서 여기서 이제 둘이 재회를 하게 되고. 괜찮니? 다시 남편과 아내가 함께 모두 항저우로 돌아오게 되지. 최척은 아내를 찾은 뒤 마음이 행복해졌고 하지만 가족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은 떠나지가 않아. 1년이 지나 또 아들 하나를 얻었다. 아이를 낳기 전 밤 장육불이 또다시 꿈에서 나타났는데 태어난 아기를 보더니 첫 아이 때와 마찬가지로 등에 점이 있었다. 그래서 요 장육불 요거는 꿈이 태몽이지. 아까는 예지몽이 있었고 몽석이 다시 태어났다고 여거 이름을 몽선이라고 지었다. 최척과 오경은
몽선이 장성하자 이웃집 중국인 흥도와 결혼시키고. 아, 요것도 되게 독특한 모티브야. 뭐냐면 다른 민족, 중국인과 결합을 나타내는 이 소설에서 좀 독특한 부분이야. 잘 안 나오거든 이런 부분이. 홍도에 붙인 진이경은 군대에 들어가 더니 돌아오지 않았는데 홍도는 평소 아버지가 있는 조선 땅에 가보고 싶어 했다. 이듬해 명나라의 후금 전쟁 사이에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망하고 이제 후금이 나라를 세운 게 청나라지. 최초가 명나라 군사로 출정하여 요양에 도착했다가, 그래서 이게 이별의 원인이 되겠고. 이별 몇 번째야? 이별 이제 세 번째가 되겠지, 그렇지? 만남 세 번째가 있고 이별이 있었고. 마침 조선 병사로 출정했다가 포로로 잡힌 아들 몽석이 오게 되어, 이 몽석이 이제 커가지고 또 병사로 오게 됐어. 우연성이지. 몽석은 어떤 노인의 도움으로 수용소를 탈출하여 고국으로 돌아온다. 그 과정에서 최척은 병이 들었는데 자신을 돌봐준 두 중국인에게 은혜를 갚고자 하여 남원 집으로 가던 중에 그가 사돈 진이경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몽석은 포로로 잡혔는데 이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난 게 누구의 덕인 거야? 어떤 노인이 누구야? 진이경이고. 괜찮니? 그래서 우리 쭉 올라가서 우리 몽선이랑 누가 결혼했어? 홍도가 결혼했지. 홍도의 아빠가 누구야? 홍도의 아빠 누구니? 진이경이고. 이 진이경이 몽석을 도와주지. 관계가 이해가 되니? 우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거는 오늘 다 하자. 이거 다 끝내버리자. 그즈음 음에서 또다시 장육부를 보고, 예지몽이지? 계획을 세워서 출발한다. 그런데 도중에 해적을 만나 배를 빼앗기고 섬에 갇히게 된다. 오경과 몽선, 홍도에게 위기가 닥치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또 해적에게 잡혔어. 이틀 뒤에 아득한 바다 멀리서 문득 돛담배 한 척이 나타났다. 우연성이지. 갑자기 나타났어. 몽선이 놀라 오경에게 알리며 말했다. 처음 보는 배인데 또 무슨 일을 당할지 걱정입니다. 또 해적일까봐 걱정하고 있고. 오경은 배를 보며 기뻐하며 말했다. 우리 제 살았다. 저거는 조선의 배란다. 이에 오경이 조선의 옷을 입고 몽선더러 벼랑 위에 올라가 옷을 흔들라고 했다. 오경의 아이디어지. 이런 걸 우리가 기지라고 하지. 그때 순간의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조선의 배, 조선 배의 모양이니까 조선 옷을 입고 가서 우리 도와달라고 하자.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뱃사람들이 돛을 내리더니 이렇게 물었어. 야, 니네들 누군데? 왜 조선 사람이 여기에서 살아? 오경이 조선말로 대답했다. 우리는 본래 서울의 사족이요. 나주로 가는 길이었는데 사족, 양반가문. 갑자기 만난 풍파로 배가 뒤집혀서 사람들이 모두 죽고 우리 세 사람만 돛대에 매달린 채 이리로 떠내려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소. 그래서 거짓말하고 있지. 뭐 하기 위해서? 배를 얻어 타고 조선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나주는 광주 옆에 붙어있는 게 나주지. 백사람들이 오경의 말을 듣고 불쌍히 여겨 닻을 내리고 오경의 일행을 배우를 태운지 이렇게 말했다. 이 배는 통제사의 무역선이요. 기한 안에 공무를 수행해야 해서 길을 돌아갈 수 없다오. 공무는 이제 나란 일. 순천에 이르자 해안에 배를 대고 오경 일행을 내려주었다. 그래서 가장 근처까지만 태워다 준 거야. 나주까지는 못 갔고 순천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지.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복귀하게 돼? 마지막에 순천으로 이렇게 복귀하게 되지.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 요 동네 순천. 순천에 이르자 이때가 경신년 4월이었다. 시간적 배경이고 오경은 아들과 며느리를 이끌고 대여섯 동안을 산 넘고 물 건너 고생한 끝에 어디에 갔어? 순천에서 이제 남원까지 간 거야. 차로도 거의 뭐 1시간 걸리는데 그렇지? 걸어가면 한참 걸리겠지. 오경은 일가 식구들이 모두 죽었으리라 생각하고 살던 터지면 하나 한번 가보기나 하자 하고 만복사를 찾아갔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대는 없고, 그치? 금석교에 이르러 바라보니 성곽이며 마을 모습이 예전 그대로였다. 오경은 몽선을 돌아보면서 손가락으로 집 하나를 가리키더니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저희가 네 아버지가 사시던 집이란다.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다 죽고 흩어지고 이랬으니까. 오경 일행이 그 집 문 앞에 이르렀다. 문 앞 밖에서 보니 최척이 바야흐로 손님을 맞아 버드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바로 자기 남편이 아닌가. 만남 몇 번째니? 5번째니? 4번째니? 4번째. 하도 만남 이별을 반복하니까 그렇지? 이제 마지막 만남이야. 옥양모자는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다. 최척도 비로소 자기 아내와 아들이 온 것을 알고 큰 소리로 외쳤다. 몽석 어미가 왔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래서 엄청나게 기쁨을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지. 어머니와 아들이 상봉한 장면은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리라. 우리 서술자 개입 들어가 있네. 갑자기 서술자가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너네들이 알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모자는 서로 밀거니 단거니 방으로 들어갔다. 심씨는 병을 앓던 중에 딸이 왔다는 소식을 또 들었어. 심씨도 아직 살아계셨네. 산 사람 얼굴빛이 아니었다. 오경이 심씨를 부둥켜 안고 구한 뒤야 겨우 웃음을 쉬더니 이윽고 상태가 좋아졌어. 딸을 만나자마자 이제 아팠던 게 이제 많이 낫고 그 딸을 못 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누워 있었나 봐.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또 얼굴빛이 아니었다. 놀라 자빠졌기도 했으니까 이게 너무 놀라서. 그리고 좀 오경이 좀 진정도 시켜드리고 최척이 진희경을 부르며 이렇게 말했다. 홍도의 아버지 사위래. 사돈이 되겠지. 온 집안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식을 안고 부르짖으며 우니 그 소리가 사방에 진동했다. 청각적이고 이 청각적인 걸 통해 가지고 이 재회의 기쁨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될 것 같아. 오경과 홍도가 겪은 일의 전말을 듣고 나서는 모두 무릎을 치며 찬탄하더니 앞다투어 막 이런저런 나도 힘들었어. 공감대도 있고 연민도 있고. 오경은 최척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오늘 있는 건 실로 장육불의 보살핌 덕택입니다. 듣자니 장육불 금불상도 절과 함께 훼손되어 사람들이 의지에 빌 곳이 없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보답할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에 공양할 물건, 공양하다라는 거는 절에 물건을 바치고 뭐 돈을 내고 이런 걸 공양하다라고 해. 그래서 이 공양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지. 장육불이 그때그때마다 꿈에 나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도 보답을 해야 돼. 그래서 불공을 드렸다. 그 뒤로 채척과 오경은 위로 부모님을 봉양하고 아래로 아들과 며느리를 거느리며 남편 서문 밖에서 옆집에서 서문 밖의 옛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우리 결말이 행복한 결말이네. 해피엔딩. 이것도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특징이지. 행복한 결말.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야. 자, 요렇게 하면 최척전 정말 대부분의 내용을 했거든. 어디 나와도 풀 수 있을 것 같아.